일본 방위장비청 최고 베테랑 기술자 아사노 켄타로 그에게 던져진 충격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일본 기술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동료들은 한국을 여전히 조립 공장 수준이라 무시했습니다. 겨우 미국 기술 따라 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일시적 성장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 국산화된 K9 자주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방산 철학, 그리고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든다는 놀라운 사명감까지. 이게 정말 그 한국 맞나요? 일본 최고 전문가가 목격한 진짜 한국 방산의 모습, 편견이 무너지고 감동이 시작된 놀라운 기록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아사노 켄타로입니다. 71살 일본 방위장비청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자위대 무기체계 개발에 평생을 바쳐온 기술자였죠. 한국이라는 나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그날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X 사업의 핵심 부품 개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이 일본 기술력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증명할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낯선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날렵한 회색 동체에 선명한 태극기가 보였죠.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면 속 전투기 날개 아래에 바로 그 부품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겨우 개발 초기 단계에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부품이 이미 저 전투기에 장착되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화면 하단에 작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설계도를 붙잡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없어. 한국 설마 이것까지 일본을 앞지른다고. 언제 이렇게 됐지? 머릿속에서는 아우성을 쳤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영상 속 전투기는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엔진 소리,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정감. 모든 게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이 돼? 한국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빨라? 미국 기술을 따라 한 거겠지. 그런 말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며칠 전 봤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아시아 방산 수출 1위 대한민국.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제목이 이제서야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질렀을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오늘 본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카무라 과장과 대화를 나누며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나카무라 씨,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카무라 과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켄타로 씨, 통계야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한국은 우리 일본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방산업계의 거물이자 우리 회사 고문인 타가와 이사였죠. 그는 제게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건네며 낄낄거렸어요. 켄타로 군, 한국의 발전? 그거 다 미국이 뒤에서 봐주는 거라네. 우리 기술을 흉내낸다고 해봐야 결국은 짝퉁에 불과해. 타가와 이사의 조롱 섞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며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해왔던 인물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인터넷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모든 무기가 한국에서 독자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산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거였죠.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타가와 이사가 말한 짝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고 K2 전차는 폴란드 같은 나토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타가와 이사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조롱은 단순한 멸시가 아니라 일본 방산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뒤틀린 욕망과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더 충격적인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한국이 아시아 방산 수출 1위라는 게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동남아시아 수출 계약에서 연거푸 실패하고 있었죠. 새벽까지 자료를 뒤져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타가와 이사가 은밀히 꾸며온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한국 무기들을 실제로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 사막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 무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전시장 입구에서 안내도를 받아들고 한국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대한 태극기가 보였어요. 그 아래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K2 전차의 매끄러운 장갑과 정교한 포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인터넷으로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물의 위압감이 엄청났죠. 가까이 다가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 정교함에 놀랐어요. 한국 부스 직원이 다가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연이 곧 시작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어요. 과연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하는 순간 소음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죠. 한국 직원이 정숙성이 뛰어나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자로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진동 제어, 소음 억제, 정확도 향상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키 대표단은 K9 자주포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세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장갑제에 대해 열심히 메모를 했죠. 정말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구나 싶어 실감이 났어요. 인터넷 기사로만 봤던 수출 소식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직원의 설명이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판다고 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 방법, 정비 기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군인들의 훈련까지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월성만 추구했는데 한국은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다른 부스들을 둘러보며 비교해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부스들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반면 한국 부스는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방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기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한국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한마디가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성능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철학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왜 수출에서 실패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고만 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부다비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직원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무기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요. 사무실에서 전시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자꾸만 한국 부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터키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들이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려는지 물어봤습니다. 터키 관계자는 기술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후 지원이 놀랍다고 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책임을 진다는 거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군인들의 실전 훈련까지 직접 와서 도와준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팔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군이 그 전차로 자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준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파는 거였죠. 저녁에 집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K9 자주포 운용 훈련을 했다는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까지 가서 훈련을 도왔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받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주려는 거였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젊은 연구원 사토가 다가와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철학도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철학을 함께 파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든다는 한국의 철학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들에게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학생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성능보다 신뢰를 파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직접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훈련 보고서, 터키 군사 협력 문서, 동남아시아 수출 계약서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안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무기 판매 후에도 몇 년간 지속되는 기술 지원, 현지 군인 교육, 심지어 유지보수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의 절박함이었어요. 보고서 곳곳에서 그들의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한국 전쟁 이후 자주 국방의 꿈을 키워온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됐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에게 방산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외침을 받아본 나라만이 알 수 있는 절박함이 그 기술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평화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주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했지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핵심 프로젝트를 이끈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의 연구원들이 최첨단 무기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든다는 그들의 철학이 점점 이해됐어요. 한국에게 강력한 방사는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방패였던 겁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사토 같은 젊은 연구원은 한국의 방산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처럼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기술적 우월성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과 철학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저녁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연구 철학이 담긴 문서를 읽으며 감동받았어요. 모든 연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한 가지 목표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안일함과 한국의 절박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한국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절박함과 사명감,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철학을 배우겠다고요. 30년간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배움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한일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전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30년간의 자부심을 버리고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정교했어요.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앞질렀구나 싶었어요. 도시의 모습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이도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들이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를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KF-21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오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며 놀랐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연구소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가 한국 방산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줬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무기가 곧 생존이자 평화를 위한 도구라는 철학을 확립했다고 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의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했는데 한국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의 대화에서 더욱 놀랐어요. 그들은 모두 기술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하는 무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한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KF-21 관련 기술 설명을 들었어요. 그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보며 기술자로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기술을 설명할 때 항상 사람을 먼저 언급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녁에 김 박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의 차이를 지적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 왔을까요? 국가의 명예? 개인의 성취?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30년간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배움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후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긴장됐어요. 30년간 일본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진정성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진행자가 먼저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철학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했을 때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사후 지원까지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연구원들의 사명감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연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덧붙였어요. 진행자가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특히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적 우월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진행자가 한국 방산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라고요. 한국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진심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며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속 진실을 털어놓았거든요.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기성세대 일부는 배신자라며 비난했습니다. 타가와 이사 같은 사람들은 특히 분노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이 나간 지 사흘 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인터뷰를 보고 진정성을 느꼈다며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감사했어요. 사무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다가와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사토는 자신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과의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결정한 지 한 달 후 저는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나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서 왔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맞이해준 김 박사와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환영을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해서 진정한 평화 기술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길이었어요. 프로젝트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실용 철학이 만나는 거였죠.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소통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 임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개발 하나하나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도 소중했어요. 그들은 저를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진짜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언어가 서투른 제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실수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에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기술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그들의 자세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도 한국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아내는 한국 연구원들의 부인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째 접어들면서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일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평가보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어요. 타가와 이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일본 연구원들은 다르더라고요. 사토를 비롯해 많은 후배들이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저녁 대전 시내를 걸으며 김 박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 와서 무엇을 얻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평화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협력의 가치, 진정성의 힘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진심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마음을 수출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느끼셨나요? 국경을 넘어선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